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 이력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네, 하버드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셨던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부동산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사실 걱정도 많이 있잖아요. 집값이 또 왜 이렇게 오를까? 이런 걱정도 또 많이 있으시고, 그런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의 가장 좀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정책의 목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택 정책의 목표가 집값 잡는 거로 가는 순간 이게 모든 게 엉클어져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수요를 억제한다는 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수요를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집을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걸 금융 접근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을 근데 금융 접근성은 부자들은 다 뚫어버려요. 그쵸. 상대적 약자가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집값 잡자가 아니 그런 거 할 나라 없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집값을 잡아요? 냉면값도 못 잡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잡힌 적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도시는 그건 개판인 도시예요, 사실은. 그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국가의 주택 정책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본인들이 비용을 내야 돼요. 적정한 비용을 내서 적정한 퀄리티 주택에서 적정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매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임차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할 역할은 뭐냐면은 적정한 주택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지난 10년간 안 됐어요, 서울이.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이에요. 두 번째는 적정한 금융으로 이 사람들이 매매할 수 있는 주택 모기지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627하고 11호는 그거를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매매 시장을 못 가면은 월세나 전세를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전세 도와준 건 전 반대예요, 사실은. 근데 월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정액제로 도와주거든요. 주거 지원금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정률로 해줘요. 그 지역마다 월세 수준이 있으면은 자기 월급의 30%그 차이를 보조해줘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러면은 그분들이 최소한 월세가 대폭등하더라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딱 세 개예요.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들어갈 때 다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주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부는 적정한 주택 수준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택 금융도 모기지도 주택 대출 상품도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옥죄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옥죄면 이 사람들이 결국 월세 전세세라고 가요. 근데 월세가 지금 대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액제거든요. 더 많은 월세를 낼 거라고요. 그럼 자산 축적 기회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사실은.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주거 구조나 이런 뭐 집값 구조나 전세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조금 독특한 건가요? 그럼요. 전세제도 같은 게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조선시대도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사금융인데 미리 돈을 받은 거잖아요. 집주인이 맘 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때도 이걸로 송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세제도라는 거 굉장히 특이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세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세 가격이 그 하락한 시점은 2022년 단 한 해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전세가 인플레이션에 해치러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인플레이션보다 전세 가격 월세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세가 꾸준히 오르는 거예요. 전세가 꾸준히 오른다고 하면은 집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건 하방 저지선 역할을 해요. 집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빌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특이한 건 이렇게 아파트 위주인 거죠, 사실은. 아파트 위주.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파트 같은 유형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선호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을 선호하지. 그래서 미국이나 전 세계 지금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서 주택을 못 짓고 있거든요. 다 그래요, 다. 이거 똑같은 이슈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구조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미국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1년이면 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요이 땅 하면 착공 준공까지 3년이고 그 전 기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과는 완전히 심각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 부족은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아주 심각하다. 네. 존재의 큐? 네,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지금 집을 뭐 사야 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까요? 뭐 이런 시청자들도 참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이 교수님이 생각하실 좀 합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나 혹은 여기 지역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으실까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선은 서울은 글로벌 도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거든요. 사람들 네. 경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우리나라 선진국 비교를 해보자고. EU 지금 다 망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영국 망한 건 우리가 알고 프랑스 지금 거의 폭동 났잖아요. 네. 유럽에서 3개국 빼면은 사실 우리랑 경쟁할 만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스페인, 이태리를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경쟁 상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나머지 국가에서 우리랑 경쟁할 만한 데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 높은 게 좀 놀라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경제 성장률 하는 거 내년에 아마 2%대 갈 텐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네. 괜찮은 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 잃어버린 20년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도시이기 때문에 네. 강한 나라고 서울이라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 가격이 떨어진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갈 것이고 네. 물론 중간에 이제 버블이 끼면서 한번 이렇게 그 다운턴이 오긴 와요.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은 지금 버블이 끼고 있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신고가를 뚫지 않은 단지들이 꽤 많아요. 네. 서울같이 글로벌 도시에서 주택 보유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본인의 지금의 자본, 에쿼티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미래의 어떤 소득이 이제 일정하게 들어와야겠죠. 주택담보대출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본인이 생애주가 있죠.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안 오른 대로를 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로도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거 대체적으로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왜냐하면 서울은 사이클이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어요. 그 말은 완벽하게 틀린 게 1990년부터 그러니까 분당 1기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한 시점부터 분당이 개발이 완료된 96년까지 강남 집값은 그냥 쭉 빠져요. 6년, 7년에 걸쳐서 거의 뭐 20%씩 20% 빠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IMF를 맞았어요. 그때도 장난 아니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극복을 잘했으니까 노무현 정권 때 많이 올랐죠. 2008년에 금융위기 딱 터졌을 때 비수도권 지역은 가격이 괜찮았어요. 당시에 수도권 지역은 6개월 동안 20%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준금리 5%에서 2% 낮추면서 2010년까지 괜찮았으나 서울과 과천 그리고 근교에 있는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보금자리 주택 제공하면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쭉 빠져요. 그것 또한 20-30% 빠졌어요. 누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부터 가격이 쫙 오른 건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2019년에 금리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빠졌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가 버블을 키웠고 2022년에 20%가 빠졌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에요. 다만 상승 트렌드에서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강남은 아마 버블이 조금씩 끼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언젠가는 마켓 코렉션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버블은 더 커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년 5월부터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우리나라 한은도 어쩔 수 없이 인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버블이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2, 3년 후면은 2022년에 봤던 것 같은 상황이 그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혹시 교수님이 딱 이렇게 만약에 집을 사신다면은 어떤 쪽에 이렇게 사시고 싶으신 어떤 그런 지역이 있으실까요? 저는 북촌 일대요. 사실. 북촌 일대. 왜냐면 늘 그랬었나요? 아니 이렇게 도시 안에 깨끗하고 범죄율도 없고 그 다음에 온갖 어메니티가 다 있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북촌은 건너 나오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용적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하늘을 볼 수 있고. 살고 싶은 지역은 북촌. 사시는 곳은 근데 강남. 그거는 멀리 떨어진 곳 사시네. 아니, 그거는 저희 네. 부친이 네. 저희가 하여튼 저희 부친 의사셨는데 네. 한 80년부터 거기서 병원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 역삼동이 저주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못 벗어났을 뿐이에요. 네. 계속 그럼 거기서 이제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테란로에 논밭 있을 때 살았죠. 예, 그때 제일 높은 빌딩이 4층짜리인데 제가 다녔던 태권도장. 네. 진짜요? 네. 그때가 도대체 언젠가? 제가 네. 80년 테헤란로에 가장 높은 게 4층이었고 그게 태권도 건물이었어요. 태권도 학원 건물. 이야, 조심스럽지만 옛날 사람.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예.